오늘은 자전거 분해를 할 거예요. 그 여행용 자전거에 대한 그 세팅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어제 그 바이크 자전거 캠핑을 갔다 왔잖아요. 먼슬리 바이크 패킹이라는 팀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에 패킹을 해가지고 여행을 하는 팀이에요. 계속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몇 개월간 문을 두드리고 시간을 맞춰보고 하다가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어요. 뭐가 잘 안 맞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자전거를 이제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제가 구매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1년이 넘었죠.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자전거 세팅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기계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하고 오토바이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작고 빠른 탈 것에 대한 집착, 두 바퀴에 대한 집착을 사실은 자전거 타게 되면서 그리고 스쿠터를 타고 느리게 여행을 하게 되면서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그 자전거에 패킹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구입을 한 자전거인데 이게 2016년도에 커스텀된 자전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만든 공을 찾아보니까 한 136km 정도, 이 자전거는 14.5km. 그리고 사람이 제가 81km 정도 나가니까 95km 정도. 그러면 짐을 한 40km 정도 실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구석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당시에는 좋은 조합으로 굉장히 하드코어한 전 세계 월드 투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전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륙을 횡단하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자전거 세팅이 이때 당시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가벼운 짐으로. 예전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도 풀패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렉도 굉장히 튼튼하게 달려 있죠. 그런데 지금은 짐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거 바인드 이게 가장 트러블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가장 트러블이 없이 검증된 그때 당시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여행용 자전거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V 브레이크를 쓴 자전거고. 그리고 이게 셜리가 특이한 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타협을 했는데 36인치 좀 작은 휠셋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바퀴 살이 굉장히 많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여행용 자전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무게에 견디고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움직이더라도 트러블이 나지 않게끔 조합을 한 자전거예요. 저는 이대로 타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자전거가 너무 무겁고 지금 이렇게 무거운 렉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바꾸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하드코어하게 해외여행을 막 몇백 킬로씩, 만 킬로씩, 천 킬로씩 탈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한 핸들바를 바꾸고 싶은데 편한 핸들바로 바꾸면 시프터를 같이 바꿔야 돼. 시프터, 브레이크, 핸들바를 같이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그 여행용 짐을 실을 수 있는 알루미늄 그래블 자전거 사일렉스 700을 한 대를 사고 거기도 웬만한 짐 패킹은 되니까 이제 얘는 그대로 뒀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그 바이크 패킹을 가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뭐랄까 조금 여행용 바이크 트렌드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여행에 최적화된 세팅들, 조합들을 이분들은 거의 자전거 경력들이 다들 오래된 분들이시고 막상 자전거에다가 그 캠핑 짐을 싣고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 차까지 실어야 되고 어디서 하루 이틀 잠을 자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코스를 짠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덥고 춥고 비 오고 장 맞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한국의 자유자전거 여행을 그렇게 하기에 캠핑을 하기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캠핑장 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전거 캠핑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보도 부족하고 검증된 세팅이 없어요. 지금 제 주변에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며칠을 갈 것이냐, 짐을 얼마나 실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지 내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전거를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데 제가 어떤 스타일의 캠핑을 원하는지를, 여행을 원하는지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짐을 얼마나 싸고 그 짐의 양에 따라서 어디다 렉을 달아서 짐을 어떻게 패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끼 어디 있어? 그런데 어제 여행을 가서 와 지금 계속 꾸준히 바이크 패킹을 해오신 분들 이끼 이리 와봐. 바이크 패킹을 해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는 짐을 어떻게 조금 실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 아직 협의된 건 아닌데 웨스트 사우스 라이드라는 부산의 샵 운영하시는 분이 어제 계셔서 이런저런 상담을 좀 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맡아주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앞에 뒤에 렉하고 머드가드는 제거를 하고 앞에 핸들하고 브레이크하고 변속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부산으로 그냥 택배를 보낼까 해요. 아무래도 같이 여행하는 분이고 같이 여행하는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저는 어제 문의를 드릴 때 사이렉스 700을 어제는 인도가 좀 많았어요. 이틀간 획득고도 한 1,400m 정도 됐었고 인도 위주로, 인도 80% 정도 위주의 라이딩을 하고 물론 매번 그렇게 조금 하드코어한? 그거를 모르겠어요. 인도 주행을 그 정도 한다고 하드코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패킹을 한 상태에서 사실 인도 1000m 이상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매번 그렇게 여행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아무튼 그 정도 여행은 패킹하고 인도 획득고도 1000m 이상 다니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전에 제 자전거 스타일은 그냥 트라이플도 술렁 여행하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에 짐을 싣고 내가 떠난다, 여행을 한다 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코스를 짤 수가 없어. 어디에다가 차를 놓고 어디를 여행을 해서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집에 안 올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바이크를 싣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같은 순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출발해서 쭉 동해안을 타고 강릉 혹은 포항까지 내려온다. 그럼 거기서 집에 돌아오는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루트만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 여행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여행 스타일에 속도에 체력에 맞출 생각이에요.
힘들었죠. 뭐 달리기를 그래도 최근 한 3, 4년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물론 저는 회복 시간이 많이 들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집중해서 운동하는 능력만 보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전거도 함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해도 조금 처지더라도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왔는데 이번 코스가 조금 쉽지는 않은 코스였기도 했고 첫날 낙오를 했죠. 한 3분의 2 정도 된 지점에서 원래 코스는 이제 산을 한 번 더 넘어서 그 박지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산을 한 번 넘지 않고 그냥 도로로 해가지고 박지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 사우스 라이드 거기 사장님이 오히려 그 그래블 아주 그 여행용 그래블이 아니라 무난한 그 대기업 브랜드에서 나오는 형태의 그래블 바이크죠. 그리고 GRX 구동계가 달려 있어서 그게 인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짐을 싣고 GRX 구동계로 인도를 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어제 내려졌고 물론 그 경력이 많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다 소화를 해요. 저한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패킹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기에는 셜리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셜리가 한 대가 있다 그랬더니 이거를 커스텀해서 다시 빌드를 해가지고 타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앞렉 그리고 머드가드 뭐 간단한 작업이긴 하죠. 앞렉 머드가드, 뒷렉 머드가드를 분해를 하고 자전거만 남길 거예요. 그리고 부산으로 아마 보내서 핸들하고 시프터, 브레이크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핸들도 상의를 했는데 앞에 달 렉하고 뒤에 달 렉을 선정해서 그것만 딱 달고 거기에 맞게끔 가방이나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커스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당시 조합 그리고 현재도 여행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튼튼한 조합이기 때문에 전혀 현역으로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셜리가 드디어 방향성을 갖고 빌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분해하는 거 영상을 찍어서 하고 부산에 한번 통화를 해볼 계획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막 심할 때는 차 5대, 오토바이 5대 막 이랬으니까. 근데 자전거 요즘에 또 차 오토바이 정리하고서 트랙터에 꽂혀가지고 트랙터를 이상한 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정도면 잘 나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런 작은 공구를 써야 되죠. 자전거는 보통 많이 쓰는 일반 작업에서 많이 쓰는 건 이 정도 사이즈인데 트랙터나 중장비 같은 큰 물건들은 또 말도 안 되는 큰 사이즈의 공구를 쓰고 자전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공구를 쓰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 공구 이런 작은 사이즈 작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트랙터나 중장비는 뭐 문짝이 하나 없다거나 시트가 찢어진다거나 뭐 덜렁거린다거나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시트가 고정이 안 된다, 페달이 하나가 빠진다, 이게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짐바지나 렉이 덜렁거린다, 바로 스톱이야. 바로 운행이 안 돼. 그래서 볼트 하나 너트 하나, 특히 뭐 트랙터 같은 경우 뭐 저렇게 농장에서 논에서 막 쓰는 거는 핀이 규격이 안 맞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규격이 안 맞아도 그럭저럭 어떻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볼트 너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볼트가 좀 길잖아요. 그럼 바퀴살이 닿아가지고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볼트 사이즈도 정확히 얘랑 맞아야지. 이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러면 간섭이 생겨서 안 된단 말이죠. 그 생긴 것도 이렇게 이 렉 전용으로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자전거의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기계라고 볼 수 있죠. 저런 중장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이런 다른 거는 뭐 볼트가 안 맞으면 뭐 잘라서 쓰면 대충 쓰면 되는데 이거는 딱 정확히 그 규격에 맞는 것들을 정확히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작은 조합들을,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서 한 번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장비들로 지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들로 지지를 하고 서로 지탱을 하면서도 하중을 얼마를 받게끔 되어 있느냐, 이게 또 민감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문제가 부속마다 달라. 세팅이 다 다르고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안 맞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적당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민감한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얘 하나 모두 가져. 얘를 제거해요. 얘도 아무튼 좋은 거래요. 좋은 거. 자전거 부속이 비싸요. 이런 렉 같은 것도 하나에 20-30만원? 비싼 거 50만원씩 해요. 이런 것도 다 그런 비싼 50만원씩 하는 제품이라고 또. 왜냐하면 트러블이 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돈이 좀 들어가지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는 좀 제가 평생을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오래된 기계 좋아하고 평생을 애정하면서 애착하면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커스텀할 수 있으면 그게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좀 오래된 거, 이 장단점이 있지만 튼튼하고 편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전거가 유라시아 횡단까지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거, 그 전 주인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몽골 갔다가 유럽도 가긴 가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쪽 어디 다니고 호주, 뉴질랜드 아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분이 키가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전거를 마침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는 26인치, 그리고 림브레이크. 저는 되도록 그 최신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트랙터도 30년 된 거 타고 오토바이도 지금 80년씩 타는 것처럼 그냥 가장 원초적이고 기계적이고 트러블 없고 직관적인 방식. 그리고 카본 프레임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나사를 일일이 다 토크 렌즈를 써야 돼요. 왜냐면 쇠가 아니니까. 저는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그 작업에 대한 감이 뭐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구조 보고 해결을 하고 뭐 조이고 닦고 이런 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카본은 토크렌치를 써야 돼. 그래서 굉장히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토크렌치를 써야 되고 엄청 가볍고 경쾌하고 이런 게 저하고는 안 맞아요. 뭐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직관적인 기계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기계하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전거를 제가 평생 여행용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 자전거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오토바이도 지금 스쿠터 하나 남았고 80년씩 알백 하나 남았는데 그냥 그런 물건들이 저한테는 의미도 있고 현역으로 쓰기에 문제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되네. 근데 이 홀마다 되도록이면은 있었던 나사를 그대로 끼워 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 얼마나 사이즈의 나사가 들어갔었는지 나중에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와, 짧은 육각이 있어야 돼요. 짧은 육각 없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공구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공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이런 목공 기본 장비는 대부분 있는데 뭐 그라인더도 종류별로 있고 이것도 있고 컴프레셔도 있고 공구 많아요. 그런데 없는 공구가 있다는 게 이런 뭐 정원과 관련된 거, 뭐 나무, 목공, 배관, 저쪽 배관, 그리고 중장비 다뤄야 되고 정원, 가드닝, 캠핑, 그리고 전기, 그리고 망치류, 뭐 큰 스패너류, 말도 안 되는 공구들이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없는 공구가 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인데 지금 얘가 길어요. 그래서 얘를 같은 거를 하나를 잘라야 돼. 작은 사이즈를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필요해가지고 주문을 할까 했는데 역시나 발수에다 물려서 잘라볼게요. 지금 아버지가 쓰시던 이런 오래된 공구들도 있어요. 저거는 이거 테이블선을 지금 디월트 거 저걸로 대체를 했고, 요것도 대패인데 저것도 요거 디월트 걸로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수압 대패는 이거 현역으로 제가 삼상인데 쓰고 있는 거고, 디월트 엔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건데 요거 언제 리빌트를 한번 해가지고 할 거고, 이거는 에어리스라고 페인트 이런 H빔이나 건물 같은데 크게 칠할 때 쓰는 페인트 칠하는 도구고, 요거는 잔디 깎기 같아요. 저것도 언젠가 한번, 요즘에 농기계에 미쳐있기 때문에 차량 작기 농기계에 미쳐있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수리를 해볼 생각이고, 그라인더도 종류별로 있고. 얘를 잘라보겠습니다. 잘랐죠? 근데 옆에서 보면 지금 각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잘라야 돼. 얘에 비해서 짧아졌죠? 이거를 좀 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조금 안 맞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래된 공구들을 또 막 이런 것도 육각도 많이 쓰는 사이즈긴 한데 갖고 있는 이유가 뭐 이렇게 써야 될 일들이 간혹 진짜 간혹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여기는 이런 시골 자연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렉하고 간단하게 풀르는 작업도 공구 하나 사러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나절이야. 그래서 약간은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가는데 10분 15분이면 가는데 왔다 갔다 3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편리한 부분이 있다. 끼끼야.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에 들어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작은 민감한 기계 다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얘네들은 오차가 오차가 많이 허용되잖아요. 이거 여기 와샤로 이거 머드가드 하나 다는데 이거 와샤 몇 개로 다 거리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맞는 나사가 있어야 되고, 왜 안 빠져? 엉망으로 만든 거라. 아무튼 근데 자전거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준비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돼서, 저렇게 고무가 달렸어. 큰 중장비 다루는 거는 거의 1대1 교체고 어느 정도 미세한 오차는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힘들다. 스프링인가 보다. 그래서 머드가드가 이렇게 제거가 됐어요. 일단 다 뗐습니다. 뒤렉 머드가드 제거를 했고요. 핸들도 바꾸기 때문에 요거 오르트립 뭉치하고 요거 제가 추가로 이거 얼티메이트를 하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핸들바 라이즈 아무튼 요거를 싹 다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스템은 제가 높은 걸로 바꿔놨는데 요것도 아마 원상복귀를 해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앞쪽 제거를 해볼게요. 뭐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남자들이 드라이버 육각렌치 풀었다 접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자전거라는 종목이 골치 아픈 게 있어. 여기 기스날까봐 뭐 안에 부싱을 된다거나, 여기 가방을 하나 달잖아요. 그러면 이 가방이 올라와가지고 라이트나 이런 핸들 거치가 안 돼. 그러면 이런 올려주는 거, 이런 거를 뭘 또 달아야 되고, 뭐 하나 도착하고 뛰고 이러는 일이,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고민을. 그리고 내가 가방을 달고 싶으면 랜턴을 어디다 달지를 같이 결정을 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나는 내비게이션을 본다. 그럼 핸드폰을 어디다 달지를 결정해야 돼.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근데 요즘은 한국 분들은 대부분 뭐 규격화된 로드 많이 타시잖아요. MTB. 로드나 MTB를 주로 타시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일단 미니벨로가 맞다. 그러면 미니벨로도 이거 어디다 핸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핸드폰 하나 어디 거치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얘 제거하고 얘 오르트립 제거. 이 오르트립 얼티메이트 이 브라켓도 이거 와이어 팔자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인데, 오르트립이라는 회사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그 툴레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완전 신뢰할 수 있게끔. 이것도 이렇게만 고정이 되는데 뭔가 자전거 손상도 없고 완벽하게 고정이 되고, 더 이상 진화와 발전이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번에 사실은 갈 때 오르트립 얼티메이트를 앞쪽으로 거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이거를 장착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거 달면 핸들바에 핸드폰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라이트를 어떻게 달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띄었는데 이 장착하는 것도 쉽다면 쉽지만 또 막상 그렇게 단순한 건 또 아니다. 설명서를 많이 보고 장착을 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자전거가 사실은 남자들이 뭐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이런 사이즈가 자꾸 뭐 집 안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니까 그렇게 느끼지만 와 진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중장비 정비를 하지 이거 정말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미세한 공구들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쉽지가 않다. 이것도 롱로즈가 있어야겠네요. 절대 안 빠지죠. 이거는 10년 동안 아마 고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거의 기능적으로 멀쩡해. 그리고 밑에 이 발도 풀 거예요. 저거는 제가 받았는데 브라켓이 약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세워놓는 용도로 썼었는데 일단 저거까지 풀게요. 이 받침대는 여기 이 자전거 짐을 많이 실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받침대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워놓는 용도로만 썼어요. 안 쓰는 부품들은 결국 차차 이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자전거가 싹 정리가 됐다. 이렇게 셜리는 분해가 돼서 부산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전거 작업하는데 우리 진이는 여기서 자고 있고 귀여워. 진이야. 고양이들 왔다 갔다 신났어요. 신났죠?